우리 족장님 그때부터 다 우리 봤지만 또 다른 기회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엄청난 기회가 됐잖아요. 네, 오늘은 부와 지식의 배움터 부지런학교 대표님 부령님을 모시고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령님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네, 오래간만에 족장TV에 나왔습니다. 저희 동구민들에게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족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와 지식의 배움터의 대표 부령님 신영광입니다. 오랜만에 족장TV에 나와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가끔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도 한번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언제든지 저에게도 한번 기회를 주시고 나중에 또 불러주실 거죠? 아, 그럼요. 네, 개인적으로 부령님은 정말 제가 처음 투자할 때부터 칼럼을 보고 자랐던 사람으로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또 연을 맺고 있는 해서 인터뷰할 때 오랜만에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이제는 워낙 족장님이 워낙 커서 제가 이렇게 좀 찌그러져 있는 분위기로.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른 분들 오시면 제가 이 질문 해도 되나? 라고 했는데 그냥 오늘은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부담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에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네. 부동산을 예측할 때 특히 주택의 기준으로 무엇을 봐야 될까? 우리 부동산 예측하잖아요. 상승, 하락 이런 거 있잖아요. 상승과 하락. 하락가 있을 때. 그러면 그 기준과 참고할 만한 지표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이미 사실상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신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수요와 공급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수요와 공급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저는 오히려 수요와 공급에 신경을 써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다 알아. 다 알아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수요와 공급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그 세부 내용을 조금 분리를 해서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 되게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락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 수요와 공급을 근거로 해서 어떤 부분에 조금 신경 써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많은 분들이 뭐 입주 물량 진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수요와 공급에서는 입주 물량이 제일 중요하다 얘기를 하죠.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릿속에 딱 그것만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적다라고 하면 무조건 오른다. 또 입주 물량이 많다라고 하면 무조건 떨어진다.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초창기에만 그래요. 초창기에만. 즉 이제 침체장에서 상승장으로 접어드는 때 그 시점엔 이게 100% 맞는데 그것만 기억하고 요즘같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그거를 접목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같이 이제 상승장이 꾸준히 이어지게 되면 이 공급이 부족하면 어쨌든 가격이 오르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 어디가 오른다 그러면 족장님도 그러면 사볼까?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더더구나 부동산 귀재인데. 그렇게 됐을 때 없던 수요도 생겨요. 그래서 보통 그 수요를 실수요와 투자 수요로 나누거든요. 그 실수요와 투자 수요의 움직임이 상승장의 움직임을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수요들은 원래부터 집을 구해야 되는 수요니까 항상 고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집값이 조금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제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급격히 느는 거거든요. 이제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재작년이었을 거예요. 김포 같은 경우가 입주 물량이 되게 많았는데 대부분 다 그래서 김포가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시장 환경이 정부가 대출 규제하면서 서울 못하게 하고 경기도 못하게 하고 규제하고 그러니까 비규제로 남아있던 동네가 김포하고 파주였었어요. 그러니까 글로 또 수요가 몰려들잖아요. 그래서 김포가 엄청 올랐거든요. 즉 수요와 공급이라는 거는 다 잘 알고 계신데 그 수요와 공급의 우리가 일반적인 이론은 침체장부터 상승장 초기까지만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승장이 이거 한참 진행이 되고 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공급이라고 하는 걸 기본을 갖다 놓은 상태에서 실수요와 투자 수요, 그 중에서도 투자 수요의 움직임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만이 움직임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상승장이 굉장히 오래되고 이게 더 이상 오를까?
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더 이상 가격이 올라서 투자 수요가 점점 빠지게 되면서 공급이 줄어드는데도 조금씩 가격이 왜 안 오르지라고 하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이거는 이제 힘이 거의 다 빠졌구나 라고 하면서 이때부터는 조금 빠질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약간 큰 틀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죠. 물론 이거는 일반 아파트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의 일이지 본격적으로 원래부터 뭐 수익형 물건들 상가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일반 아파트 투자를 가지고 얘기만 했을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일반 아파트 그러면 투자자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런 네. 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은 공식처럼 투자자가 들어올 때는 뭐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그렇죠, 좋죠. 그게 누구나 알게 되면은 부동산 투자가 쉽다라고 다들 얘기할 텐데, 네. 그게 어렵죠. 근데 결국에는 투자자가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제일 마지막 단계는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애어본 아줌마가 나타난다. 나이 드신 할아버지도 나타난다. 우리 주식시장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시장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현상은 이제 가장 뒤에 있는 내용이고, 앞에 있을 때는 일단은 내 주변에서 부동산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를 얘기하다 보면 느끼게 되실 거예요. 네. 관심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들이 부동산 얘기를 하거나 TV나 이런 데서도 부동산 얘기를 하죠. 그 부동산 투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딱 떨어지는 거는 그렇게 의외로 많지 않잖아요. 네네네. 다만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과 경험이 쌓여서 지금 투자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위기를 익숙해지도록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에 익숙해지셔야 되겠죠. 그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거는 맞아요. 근데 요즘 보면은 또 어쨌든 네. 오세훈 시장이 그 신통기라 그래서 네. 뭐 엄청 그 주택들 엄청 많이 이제 올리려고 그러잖아요. 네. 뭐 계속 그런 게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재개발 많아지어서 공급이 계속 늘어나는 게 정말 좋은 건가요? 아마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강북을 돌아다니다 보면 네. 엄청나게 빌라, 오래된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걸 어느 순간 싹 밀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싹 밀어버리는 순간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요. 네. 그러면 또 어딘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움직여야 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게 갑자기 무슨 경기도의 집값이 올라간다거나 경기도에 있는 전세값이 올라가야 된다거나 뭐 이런 부작용이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장이 그렇게 하겠지만 순차적으로 굉장히 천천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그게 갑자기 하여튼 수십만 세대가 갑자기 확 늘어나면 빠져나오는 세력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동해서 이제 살아야 되는 세력으로 인해서 경기도나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할 거다. 그래서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급격히 증가해서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단 어떤 특정 지역적으로 특정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 그 세대가 갑자기 한 1, 2만 세대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오히려 조금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있겠죠. 그 부분만 조심하시게 되면 사실상 지금 이제 앞으로는 재건축, 재개발의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오래된 집들이 전부 다 갑자기 바뀌어서 공급이 폭탄이 쏟아진다. 이런 것들을 정부는 다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천천히 할 수밖에 없다. 그것까지 기억하신다면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7단계 사이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어떻게 7단계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시장은 상승과 하락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반복한다. 네. 근데 이거를 상승과 하락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네. 너무 심심하니까 그 이어지는 단계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분리했던 건데, 저는 일단 그 상승과 하락에서 하락 단계 또는 이제 그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단계를 침체기라고 보통 표현하니까, 네. 침체기를 처음에 그냥 맨 앞에 놓게 되면, 너무 침체가 되면,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살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뭔가 정책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회복하는 준비를 한다라고 해서 회복 준비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회복 준비기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한다. 우리는 그걸 또 누군가는 상승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완전히 힘들었던 시장에서 침체해서 이제 회복하는 시장으로 오는 과정에서 준비기와 그다음에 회복기다. 그래서 회복기로 온다고 그 3단계로 표현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회복 단계를 접어들게 되면 이제 회복했으니까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상승기. 상승기. 예. 상승기라고 하는 부분이 되고, 이 상승기가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몰라요. 네. 예. 모르니까 좋은 데부터 올라요.
입지가 좋은 데부터. 그렇죠. 보통 우리가 강남이라고 얘기하는. 네. 그 오르고. 그 다음에는 강남이 오르면 그 옆에 있는 데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쵸. 강남 올랐는데 그럼 강동구는 또는 그 압구정동 위에 있는 성동구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결국 이렇게 해서 확산되면서 웬만한 지역들 뭐 우리가 사람들 제일 많이 사는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퍼져나가는 확산기. 예. 자, 그 확산기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곳까지 우리는 호구냐. 그렇죠. 왜 너희만 오르냐? 예, 그렇죠. 똑같이. 옛날에는 5억이고 3억이었는데 얘가 10억 됐는데 내가 3억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외곽까지도 같이 함께 올라가는 급등기. 예. 그런 과정을 겪고요. 또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진짜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상황이 되고 또 정부도 규제가 심하게 되고 이러면서 조금씩 빠지면서 이제 힘도 빠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수요, 네. 투자 수요도 빠지고 실수요도 갸우뚱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쇠퇴기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7단계로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단계가 뭘까라고 해서 사실 이거는 뭐 공식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냥 단편적으로 제가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7단계 정도로 나누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정리를 했고요. 지금 단계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급등장의 혼란스러운 시기인 것 같아요. 급등장의 혼란스러운 왜냐면 시장. 작년까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예. 근데 작년에 혹시 그거 아세요?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오른 곳. 아니요. 어디 올랐습니까? 오산 같은 곳이에요. 오산. 근데 우리는 강남만 오른 것만 기억하잖아요. 그쵸. 처음에 움직였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인천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경기도 오산, 뭐 인천 이런 데가 많이 올랐다. 그런 이제 그 과정이 오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정부가 이제 규제를 또 심하게 하니까 요즘에 조금 주춤하는 상황이 오는 거고. 근데 이게 아까 공식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3월 1일부터 세특기입니다라고 해서 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가요. 왜냐면 사람이 한 명씩 두 명씩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이 이건 진짜 빠지는구나라고 느껴야만이 집을 또 안 사고 이런 상황이 오는데 그 상황이 올 때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이어지고 있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20년간의 모습에 참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던 게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97년 IMF 외환위기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갑자기 뭐 대폭락처럼 착각을 하시는데 하필 바로 직전에 두 번이 그래서 그렇지 그거보다는 그냥 차근차근히 힘이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거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당해 보여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을 봤을 때에는 급등기라는 시기에서 혼란스러운 시기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숨고르기 하는 시기? 네. 어떻게 그런 시기일 것이고. 그렇죠. 이 숨고르기가 말 그대로 정말 힘들어서 더 아래로 갈지 네. 아니면 숨고르기 하고 다시 힘내서 올라갈지는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시기인 거죠. 왜냐면 급등장과 세택이라고 하는 게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전문가분들한테 많이 물어보시지만 전문가들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시장을 보면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관찰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길게 갈 거다. 이 시기에 각자 적절한 부담 투자는 뭔가요, 그러면? 이게 좀 분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적절한 투자가 족장님한테 맞는 게 있고, 네. 저한테 맞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초보자들한테 맞는 게 있고, 다 틀릴 거예요. 네, 그렇죠. 다 틀린데, 이거를 퉁쳐서 물어보게 되면, 사실 이 내용이 예를 들어서 족장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그분이 받아들이면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쵸. 예, 그런 것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무주택자는 저는 무조건 사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집을 사라. 예, 왜 그러냐면, 뭐, 제가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샀는데 떨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냐? 보통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떨어지면은요, 우리 족장님도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의 실패 경험. 근데 실패 경험이 있으면 그거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네네네. 그 다음에 그 실패 절대 안 잊어먹죠. 그쵸. 다음번 할 때 그 경험이 반영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은 이래서 손해 절대 안 보겠다라고 하는 순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아예 들어올 생각을 못 해버리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결국은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결국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명목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명목 가격 자체는 손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되게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렇게 접근을 하시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너무 완벽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기지도 못하는 사람이 뛸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면, 정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급매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족자님도 경험해 보셨고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어느 시장이든 경매든 뭐든 급매물, 그렇죠. 저렴한 물건이 있잖아요. 저렴한 물건을 사야 안전마진이 나오잖아요. 네. 그 안전마진을 보게 되면 그 안전마진보다 더 떨어지는 시장이면 다른 사람은 거의 죽는 시장일 거예요. 그리고 그쵸. 떨어져도 안전마진, 내가 좀 더 싸게 산 물건보다 덜 떨어지면 나는 손해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건데, 문제는 어정쩡하게 투자해서 돈 버신 분들이 지금 되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족자님도 그동안 지난 몇 년간 봤잖아요. 네. 2017년부터 시작을 했다 쳐도 17, 18, 19, 20, 21, 22 거의 6년 정도에 거의 모든 시장이 상승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때부터 투자를 해서 지금 뭐 되게 열심히 노력하셔서 돈을 되게 많이 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이 아는 시장은요, 사면 오르는 시장이에요. 그렇죠. 주식, 코인, 부동산, 삼박자가 다 그랬죠. 네. 그래서 머릿속에 본인의 사고방식과 그 다음에 가치관의 판단, 모든 것이 상승에 기반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침체나 하락이라는 시장이 분명히 존재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 시장이 왔을 때 이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너질 가능성이 높죠. 돈이 말려버리니까. 거기 돈을 다 투입을 했는데 갑자기 뭐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역전세란이 난다거나 그럼 못 갚잖아요. 네. 그럼 또 그걸 갖다가 뭐 급하게 팔려고 하는데 되나요? 그러면서 무너지는 사람이 되니까, 오히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사야 되는 시장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정말 개수가 많은데 돈이, 통장에 있는 돈 하나 없이 다 들어가 있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겠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릴 것 같아요. 아무리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명목적으로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어차피 상승과 하락은 50대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당신은 50%의 확률로 떨어질 확률을 무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제가 근데 이런 말을 2017년 18년도에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항상 리스크 관리는 해라 라고 했지, 그분들한테 무조건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지금부터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죠. 왜냐면 그때 2008년 금융위기 정말 우연히 왔지만, 갑자기 왔지만, 무너진 분들이 보면은 다 통장에 현금 다 빵원으로 만드시고 돈 벌겠다고 모든 돈을 갖다가 투입하셨던 분들, 그리고 우리 족장님 그때부터 다 우리 봤지만, 네. 그때 무주공산으로 무너지고 싸게 나왔던 물건들을 매집하면서 또 다른 기회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엄청난 기회가 됐잖아요. 또 다른 기회가 왔을 때 또 다른 기회를 잡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때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저는 아까 무주택자는 사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주택자이거나 또는 내가 통장에 돈이 없을 만큼 뭔가를 했다? 그러면 당신은 상황을 돌아보고 일단 현금 흐름 부분을 혹시나 모를 위험 감안해서 현금 흐름을 준비하도록 해야지, 살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분들한테 사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전문가분들이라면 이때쯤 되면은 아파트 시장 많이 올랐고 다주택자니까 투자할 데가 없고, 그러면 저는 일단은 투자 대상을 바꾸시게 될 거라고 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투자하신 분들은 딱 아파트밖에 모르잖아요. 네. 이제 조금 안 게 아파트. 네, 맞아요. 예. 맞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 조금 생각나는 게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저기 아파트라든지 또는 빌라도 오르네? 빌라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하다 보면 상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문적으로 굉장히 오래 하셨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시기쯤 되면 달이 차면 기우니까 그 달에 얽매일 필요 없다. 이제는 별을 봐야죠.